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진중권 작가, 김 소장과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들리시죠? 저희도 네, 이렇게 여기 이원 생방송은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대구 CBS 건물 새로 리모델링해서 정말 좋네요. 네,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예, 자주 나와주시고요. 예. 지금 대구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대구 현재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대표님? 지금 창밖을 보면은 바람이 세게 불고 아직 이렇지는 않고요. 비가 이제 내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금호강 넘어오는 교통 다 막히고 있으니까 대구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귀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대구에 계신 걸 인증해 주셨습니다. 예. 자, 일단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이 지금까지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후에 자명을 깨시고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나서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진짜 가처분이 인용되고 나가지고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좀 이제는 여유를 갖고 또다시 책 집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었는데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가처분 되자마자 난리를 피웠잖아요. 예. 가처분 되자마자 무슨 비대위에 비대위를 간다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법원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다가 당이 이 정도까지 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 자맹 아닌 자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대구 경북 7구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추석 앞두고 저희 가족 행사들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곁들어지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치, 비대위 만들어지고 나서 첫 장면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님이 국민의힘 들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특히 보수 유튜버들하고 정당 정치가 좀 분리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 방금 판사 논란도 말씀하셨지만 8월 14일이었나요? 보수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어디 이런 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법 연구에 이런 데 연관돼 있는 사람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었고 그걸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그분을 인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시는 거 보면서 다시 국민의힘 내에서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유튜버 영향이라 보기보다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오던 메시지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성향 문제 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수 정당의 약간 덕목 같은 거였는데, 이제 예.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유튜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필터링 할 수 있는 게 당의 역량이거든요. 예. 그게 전혀 발휘 안 되고, 이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욕하던 버릇 이런 것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모든 세상의 어떤 벌어진 일들을 그 시각으로 보는 게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제 보수 정당의 문제점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을 다시 답습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 이제 2022년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 비판하셨어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신 겁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보다는 이게 대구 경북이 사실 예.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상당 부분 소위 물갈이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위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3선 의원, 4선 의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대구 경북 지역은 초선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가장 개혁적이고 이런 당의 위기상의 소장파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구 경북의 의원일 텐데 지금은 두 가지입니다. 조용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전이대가 되거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글쎄 요즘 진중권 교수님 완장 찼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초재선 의원들이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왜 남의 예, 요즘은 남의 말을 인용해서 안 하면 또 저한테 윤리가 또 이제 태클을 걸기 때문에 요즘은 진중권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완장 찼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이 이제 사실 민주당도 보면은 위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 소위 철험회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어쩌면 권력지향적이고 할 말을 못하는 조직처럼 이제 비춰지면서 초선 의원들의 그런 메시지 전달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를 겪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도 다를 게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렇군요. 지금 대구의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민심을 모른다,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원총회 결정을 의총 결정을 따르는 게 왜 침묵이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도 패턴화된 거죠. 그냥 이제 이준석이 무슨 말 하면은 내용이 뭔지는 적시하지 않는데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패턴화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패턴화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정견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누군가의 뜻을 따르는 거 이전에 정치인의 그런 기초적인 자질 문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꾸준히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진 교수님이 읊어주신 그런 반박 같은 것들, 저는 좀 실명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가 반박도 좀 할 수 있고, 예.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의 가장 절망적인 문화는요, 모든 메시지가 익명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익명의 힘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보십시오. 대통령실도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도 보면 수많은 익명 투서 때문에 스스로 지금 이제 인사 파국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서로 이제 그런 익명으로 투서해야 되는 문화 자체가 정착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다시 새로운 비대위를 한다고 하면서 누군지 국민들한테 안 알려주더라고요. 8일에 발표한다고 하죠. 오는 8일. 뭐 얼마나 대단한 분을 하기에 비대위원장마저도 이제 익명으로 이제 이렇게 추진합니까? 저는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추진하는 비대위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그 국힘의 그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초선들이 오히려 이 상황에 우려를 표현하는 중진들을 공격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것을 고무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겁니다.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공천을 이제 지난번에 받았을 때, 한번 예.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를 거거든요. 많은 다선 의원들이 그 얘기 하십니다. 재선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서 재선 때 어떻게 공천을 받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은 분들한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활극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그 힘싸움 같이 보이는 이런 장면들은 예. 어느 한편에 줄 서지 않으면 본인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봤을 땐 가장 튼튼해 보이는 동아줄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전화가 왔어. 대통령이 나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예. 물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한 거 알면은 그렇게 마음이 좋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전화 받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일시적으로 들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부분을 노린 게 아닌가 그러면 생각합니다. 윤핵관을 통해서 연락하신 게 아니라 직접 연락하시기 시작한 겁니까?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은 이선 후퇴를 선언했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의원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초에 대통령께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분들, 뭐 장제원, 뭐 권성동 이런 분들을 포섭할 때 초기에 이제 경선 전이죠. 대통령 경선 전에 어떤 일화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들이셨거든요. 예. 그게 물론 그걸 받은 사람, 그 소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장한 걸 수 있겠지만은, 장제원 의원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라면도 끓여주고 계란도 2개나 넣어주고 이런 일화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라면도 끓이고 계란도 2개 넣어줬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리고 들으신 거예요? 직접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 아니,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의원들이 하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방송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일화가 필요한 건데, 이제 대통령께서 아크로비스타에 사람 불러다가 계란 끓여주는 이런 군번은 아니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뭔가 은혜를 입거나 승은을 입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벤트들이 필요한 것이고, 예. 그거에 지금 할 수 있는 극한치가 직통전화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윤핵관들이 바라는 절대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다음 총선의 공천권입니까? 지금 특히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윤핵관 같은 경우에 소위 3, 4선 의원 이렇게 되는 분들은 권력을 휘두를 공간이라는 어떤 좀 거창한 어떤 목표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제 생각에 훨씬 싸게 또는 훨씬 더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포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놓여있는 상황이라든지, 예. 특히 그 정치를 보시면요, 우리 당도 그렇고 그 민주당도 그렇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 전환에 성공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예. 우리 당은 특히 10%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여 명 정도 되는 비례대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 정도의 어떤 쌍만 튀워도 굉장한 그런 혜택을 보일 겁니다. 예전에 장제원, 권성동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무슨 우리가 공천을 하고 우리가 무슨 이런 정도의 것들이 만약 대화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 제가 예측한다면은, 예. 여기는 내가 공천받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포섭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윤핵관들이 다른 지역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윤핵관들이 이렇게 절대반지를 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뭐 그거야 그분들이 지금 뭐 초기에 예. 꽃을 피우기 전에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실의 인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윤핵관 중에 특정 인사가 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보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3월 이제 인수위가 차려지고 그다음에 뭐 5월 달에 취임하고 그다음 7월쯤까지 이제 선거 치르고 이렇게 갈등 상황이 오는 과정 중에서 예. 가장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은 제가 대통령실과 소통한 내용들은 거의 즉시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거의 즉시 유출이 됐거든요. 이준석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도 한번 제가 그 기자회견하면서 말한 적 있지만은 예. 제가 서울공항에 대통령 마중하러 나간다라는 거를 다른데 아무데도 얘기 안 하고 대통령실에만 얘기했는데 바로 기자가 연락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 수행 비서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바로 기자가 연락 옵니다. 가신다면서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그때 구도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 그때 제가 대통령 출국하실 때는 마중을 안 나갔고 그리고 오실 때는 이제 마중을 나갔거든요. 예. 근데 갈 때 안 나간 거는 뭐 그런 허리허리가 없앤다 해가지고 안 간 건데 올 때 제가 간다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보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출시켰겠죠. 예. 야, 이준석이 궁색하니까 와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굉장히 빈번하게 유출이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그 대통령께서 서문시장 가는 거 그것도 유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유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고, 예. 자,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통로 속에서 많은 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경로가 유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당정 관계라는 거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좀 봅니다. 자, 예, 한편으로는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좀 나서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또 국민들의 평가도 저는 이미 내려졌다고 보거든요. 그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권성동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이른바 전통적인 그 윤핵관 세력이 어쨌든 표면에서는 좀 가라앉는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계속 그 배후에서 계속 뭐랄까 힘을 쓸 수 있을까요? 힘을 쓸 수 있는가? 아니면은 좀 전에 그 요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른바 신윤핵관이라고 하는 초재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 특히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당의 뭐랄까 힘이 권력에 넘어갈까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래 군대가 기능을 하려 그러면은 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중급 지휘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들을 통솔하는 장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윤핵관의 3선 의원, 4선 의원으로서의 윤핵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급 지휘관 정도 역할을 대통령께서 기대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 역할을 하는 식으로 가다가 이제 전쟁을 말아먹은 거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장수들이 이준석 내치기라도 제대로 잘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민주당과의 그런 어떤 전투 국면을 잘 만들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검수완박 같은 거 제대로 처리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장수로서의 역할이 부정된 그들의 상황과 그냥 병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초선들, 재선들의 의미는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아마 만약 실제로 이런 구도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초재선들에 대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윤핵관 지휘관을 찾을 것이다. 또 다른 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윤핵관을 대체하기, 그러니까 구윤핵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초재선을 신윤핵관으로 보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 그냥 병력이고요. 저는 중간급 지휘관으로 3, 4선급 신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언론 노출이 잦아진 중진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을 저는 지목하겠습니다. 누구죠? 누군가요?